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원비어 사망 사건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은 법적 책임을 다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주민이 발견한 무인기는 조사 결과 지난달 초 북한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무인기는 이전보다 기술력이 높아져 50cc 엔진을 장착했고 비행 거리도 2배가량 늘어난 490km에 달했지만 군 방어망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가운데 정 씨가 특검의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서 최 씨 비서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묻거나 국내 정세에 대한 상세한 발언 등이 담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947년 조선 변호사 시험을 시작으로 법조인의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오늘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됩니다. 사법시험을 대체해 시행 10년을 앞둔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당 지역 수산물의 위험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던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는 이유로 8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 뒤에 WTO의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오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투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담배꽁초가 쉽게 발견되는 이곳은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거리입니다. 흡연 금지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별 단속에도 버젓이 행해지는 흡연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서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외교가 오랜 휴지기 끝에 국제 무대로 나가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결코 녹록지 않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자주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원비어 사망 사건, 또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등이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곧바로 관방장관이 나서서 지난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로서는 모두가 쉽지 않은 난제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초반부부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때 남북 관계가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훨씬 부담이 적었다는 겁니다. 지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란 기조 속에서 한국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고도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절박한 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장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서로 병행해 가면서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며 두 사람의 신뢰와 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에 대해선 합리적이지 않은 지도자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드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선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토 원비어 사망으로 악화된 미국의 여론은 대북 대화 무용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쏟아냈고 중국 측도 이에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Clearly, we're moving further away, not closer to those conditions being intact.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연내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It's a total disgrace what happened to Otto. And frankly, if he were brought home sooner, I think the result would have been a lot different.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트위터에 중국의 노력은 통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대북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중국이 북한 옥죄기에 더욱 나서도록 압박하겠다는 예고입니다. 반면 중국은 환구 15사설에서 감성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대가가 따른다며 원비어 사망을 대북 강경론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자는 한국과 북한을 응징하자는 미국.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의 과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이 원비어의 사망 원인은 대북 제재 수위와도 직결이 될 텐데 원비어의 가족이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망 원인은 자칫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에게 이런 상황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살릴 수는 없었는지 이 해답을 얻기 위해 부검이 추진됐지만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신 시신 외관 검사와 의료 기록 등으로 사망 원인을 가려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 의료계에선 약물 과다 복용이나 고문 등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식중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북한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상원도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한 목소리로 사망 원인을 찾겠다지만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에게 이런 상황이 위기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를 진작에 데려오지 못한 점을 들어 사실상 오바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에도 불리하지 않은 구도입니다. 당장 러시아 게이트 정국이 급속히 북한 이슈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원비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공개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다음 주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첫 대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과거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그리 편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강경일부연도인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청와대 출입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아무튼 우리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한다 이런 뜻으로 요약이 되죠. 맞습니다. 이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그중 핵심을 뽑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체가 우리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는데 당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대화를 강조하고 또 우리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당시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론으로 일관을 했고 우리가 대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관계도 악화되고 북한 문제도 잘 풀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그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만 물론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부시가 한 얘기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쭉 이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아예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시는? 네, 맞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이 북한에 대해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시의 행정부와 온건책을 고집하는 한국 정부의 틈새에서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부시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이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뭐 같은 당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똑같이 갈 것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강경론은 그때하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부시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압박과 이 관여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원비어 사망 사건이 터져서 미국 내에서 북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트럼프는 북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설득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부시 행정부를 넘지 못해서 고전했던 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경험을 문 대통령과 현 외교 안보 라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미국과 교감을 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늘려가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예. 그 최근에 뭐 외신과의 인터뷰 등을 보면 따라서 그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미국과 교감이 있었지만 남북 관계는 뭐 거의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는 드레스덴 선언과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온 바 있죠. 예. 또 당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도 마련됐었는데요. 정작 북한과는 아무런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수통일론이라는 인식을 주면서 북한과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물꼬를 터 놓은 상태에서 단계적인 접근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결국 이제 최악의 남북 관계 상황에서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는 미국 행정부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해낼 것이냐. 또 북한도 지금 뭐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또 설득하느냐 하는 것 두 가지 과제가 지금 동시에 주어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뭐 풍계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약 6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 경우는 사실상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다양한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예. 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오늘 그 외교안보 쪽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대부분 또 북한 대화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다만 그 변화가 잘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일 테고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불가역적, 그러니까 다시는 거론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합의 내용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어서 재협상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는데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할 생각이 있냐는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사실상 재협상 필요성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은 합의가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日韓外相会談における合意及び私のパク・クネ大統領との首脳電話会談を通じ、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문제가 한일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1일 취임 직후 아베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일본 외상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고 독도 문제를 놓고도 강한 톤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의 첫 전화통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에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양측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두 장관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습니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일본으로선 같은 날 한국의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상의 포고를 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쿄를 연결해서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이번에도 역시 불가역적 해결, 그러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쪽에 방점을 뒀죠. 네, 그렇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재작년 합의에서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공식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역적 합의, 이걸 가역적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 이거는 뭐 철저하게 부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스가 장관은 오늘 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재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려는 겁니다. 지지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관련 발언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고 한국에 10억 엔을 보냈다며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뭐 피치 못하게 지금 경색화로 갈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안부 재협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밝힌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사학 스캔들과 공모죄 강행 통과 등으로 지지율이 30%대까지 급락한 상황인데요. 보수와 우익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이 무너진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와의 협상에서 예전과 같은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제 거꾸로 보자면 그런 국내적 불리함,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 이것도 또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이었습니다. 지난달에 강원도 인제에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북한제로 3년 전 백령도에 나타난 것에 비해서 2배 정도 성능이 개선됐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공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북한 무인기 부대가 있는 강원도 금강군에서 출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비행 경로 분석 결과 발진 지점과 계획된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입니다. 무인기가 남하한 지난달 초는 미군이 성주기지에 사드 포대 일부를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무인기가 사드 기지 쪽으로 곧장 남하한 뒤 기지 주변부터 촬영하며 북상하다 엔진 이상에 의한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군은 또 이번 무인기는 3년 전 백령도에서 발견된 것보다 성능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엔진 용량이 35cc였지만 이번엔 50cc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비행거리도 180에서 300km였지만 이번엔 약 490km에 달했습니다. 체코 엔진을 비롯해 한국산 모터 등 6, 7개국의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 위반이라며 유엔사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이처럼 북한 무인기는 우리 영공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다가 돌아가려 했지만 군 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해명거리가 되는 것이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공망이 허술한 건지 북한의 기술이 그만큼 교묘해진 건지 안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는 날개 폭이 3m가 채 안 되는 소형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행 고도가 2에서 3km 정도인데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일반 레이더로 포착하기도 힘든 높이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고도화됐다기보다 우리 방공망 허점 때문에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군은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타격 장비를 일부 중요 지역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벗어난 지역으로 남하할 경우 탐지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신형 장비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범위한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국지 방공 레이더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 무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행 방공 작전 태세 보완과 대응 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형과 작전 환경에 부합한 탐지 및 타격 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 장비를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북한이 무인기 부대까지 운용하며 비대칭 전력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재임 시절에 군납 비리를 눈감아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송 후보자가 직접 서명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솜방망이 처분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99%가 넘는 수의 계약으로 수억 원대 국고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정식 수사가 아닌 자체 징계, 즉 행정 조치를 지시한 것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해군본부 수사단이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 결과입니다. 송 후보자가 결재한 이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 원이 손실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 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 처리가 아닌 행정 조치를 지시했고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 징계로 끝났습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더 정확히 조사해서 필요하면 의혹 조치하라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지. 시작도 안 해보고 행정조치 징계? 그게 말이 됩니까? 또 JTBC가 보고서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0명은 모두 수사 의지를 위축시키는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군납 비리가 드러난 초기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송 후보자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자체 징계로 끝난 이 사건은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 수사로 판명됐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이었고 행정 처리란 법률 용어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의결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 중에는 국민의당만 참석했습니다. 일단 나머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접촉도 내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그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3당의 반발로 3차례나 무산됐던 국토위에 국민의당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겁니다. 시한 마지막 날 이뤄진 아슬아슬한 통과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도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때에도 당론과 달리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다만 두 당은 내일부터 다른 상임위 회의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여야 4당 원내대표도 내일 나머지 의사 일정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만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저서에 왜곡된 여성관을 담아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다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탁 행정관이 다른 책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의식을 드러내면서인데 정의당을 포함한 야4당은 탁 행정관이 물러나야 한다면서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과거 저서에서 상식 이하의 그릇된 성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탁 행정관의 발언들은 차마 다른 곳에 옮기고 인용하는 것조차 민망하고 건강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책은 2007년 발간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 책에서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남자들이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예쁜 게 최고의 덕목이다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삐뚤어진 여성관도 모자라 임산부에 대한 변태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탁 행정관 스스로 사퇴하든지 청와대가 하루빨리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송지희입니다.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쓴 자필 편지글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JTBC가 추가로 확인한 자필 편지에는 정 씨가 덴마크 구치소 안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혐의와 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해명 논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는 올해 초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필 편지를 작성해 한국과 독일의 최순실 씨 측근들에게 전달해왔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재판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수집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편지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혐의와 1차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해 보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 씨는 기각 사유가 코어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면 더욱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뇌물죄가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 스포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달 귀국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은 정 씨가 어머니 최 씨 등과 지속적으로 입을 맞춰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정 씨는 해당 편지에 대해서 덴마크 변호인이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특검이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사람이라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등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중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는 어젯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청을 나서면서 자필 편지와 관련해 오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 변호인이 변론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오셔서 제가 받아 적고 그거를 한국 측에 보내서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편지 내용엔 현지 변호사가 알기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 야당 3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인물이라며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미워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등 헐뜯은 기사들을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런 자료들을 덴마크에 제출해 송환을 피하는 한편 해외 시민권을 구해 도피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정 씨는 몰타가 아니라도 모든 나라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수사에 대비한 정황들도 드러나 있습니다.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라이터로 태워버리니 보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은 겁니다. 정 씨의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됐지만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가짜뉴스를 함부로 퍼나르기만 해도 이제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 파문에 휘말렸던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카톡방에 올리고 지속적으로 퍼나르면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청사로 출두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고 가시죠. 잠깐 퍼나르신 이유가 안 말씀하고 가세요. 앞서 신 구청장이 지난 3월 13일 수백 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의 글을 반복적으로 퍼날랐습니다. 3월 26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야당과 언론의 거짓말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뿐 아니라 JTBC가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가짜 뉴스도 퍼뜨렸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사무실 등에 대해 3월 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소환 조사도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83차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고 오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가짜뉴스 유포자와 작성자에 대해 수사당국이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몰래카메라 걱정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몰카 성능이 날로 발전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데 직접 탐지기를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가방을 걸친 남성이 쫓기듯 뛰어갑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전문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카 촬영을 하다 달아난 용의자입니다. 여성 다리를 찍기 위해 지갑으로 휴대전화를 가리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히기도 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권모 씨는 집안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관찰하고 찍고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느낀 공포는 몰카 불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문 쪽을 계속 주시하게 돼요. 옷을 갈아입는데 탁자 이런 데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갈아입는다거나 괜히 인터넷에 막 제 이름 쳐보고 일부 여성들은 직접 몰카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직장 여성 김모 씨도 탐지기를 구입했습니다. 한동안은 층층마다 여자 화장실을 다 돌고 그랬었어요. 뭐 카페를 가거나 뭐 술집을 가도 기본적으로 들고 가서 뭐 구석구석 한 번씩 이렇게 탐지를 해보고 한 여대 학생들은 몰카를 찾기 위해 캠퍼스를 돌고 서울시도 여성안심 보안관을 채용해 공공기관에 몰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아주 세밀한 쌀털 많은 게 요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더 집중으로 점검하고서 몰카 피해는 늘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추행이라든지 강간보다는 좀 죄질에 있어서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5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 시신이 부산에서 또 발견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부산에서만 4번째입니다.
생계에 바쁜 이웃들은 쓸쓸한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고 이를 보완할 사회 안전망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난 1월로 기록된 빛바랜 진단서와 약재들. 지병으로 병원을 전전하던 61살 윤모 씨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입니다. 지난 19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게 백골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윤 씨 생사를 아는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도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석 달 만에 발견되는 등 부산에선 일주일 사이 4명이 쓸쓸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나홀로 시신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부산의 달동네입니다. 보시다시피 집은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이웃과의 단절 현상이 부쩍 심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침이나 밤에 늦게 들어오면 다 지 살기 바쁘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지. 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우편을 통한 모니터링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한 사람당 1100세대 정도 수급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정이 가구도 있으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가는 건 어렵죠. 부산시는 지난해 91건에 이어 올해도 고독사가 계속되자 뒤늦게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가 오늘 세월호 선체 내부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객실 부분을 비롯해서 지면과 맞닿아 있어서 그동안의 상태를 알 수 없었던 선체 받침대 아래까지 모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포 신항에 지금 머물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가 공동취재단 일원으로 직접 배안을 둘러봤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그동안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밖에 알 수 없었는데 직접 들어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40분 정도 선체 곳곳을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낙하물에 다치거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모나 생명줄을 모두 걸고 착용을 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흙과 자재를 밖으로 꺼내는 1차 수색을 마무리했다지만 여전히 벽면 곳곳에는 진흙이 잔뜩 굳어있고 또 바닥면은 발판이 아닌 곳을 디디면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이 서 있는 머리 위로 이 3층 로비와 4층을 오갈 수 있는 계단이 좌측으로 누워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구조물이나 또는 잘린 케이블 뭉치 등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실제 진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수색 작업자들이 손을 다치는 일도 앞서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 자, 배를 떠받들고 있는 받침대 아래도 이제 직접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역은 바닥과 맞닿아 있어서 그동안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던 곳이었는데 직접 보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사람 키만한 받침대가 세월호 선체를 떠받들고 있는데 그 아래로도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같은 화물이 잔뜩 아래로 쏠려서 일부는 무게 때문에 자동차가 외부 철판을 뚫고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그 뚫린 틈 사이로 내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화물칸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 CCTV 감시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이 카메라가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도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고 또 이 배선 상태도 상당히 양호해서 앞으로 복원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또 인양 전에 창문에 설치한 유실 방지망이 곳곳에서 떨어져서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모습도 상당수 관찰됐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을 향한 부분, 그러니까 세월호의 우측면도 직접 올라가 봤습니까? 네, 작업용 임시 계단을 타고 아파트 9층 높이인 이 하늘을 향한 가장 높은 선체 부분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뚫린 출입구를 통해서 20m 아래인 이 화물칸 아래 바닥면을 내려다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앞서 사진에서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화물차나 승용차, 컨테이너가 마구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토바이 한 대는 고박된 상태 그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두드렸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객실 쪽의 창문은 그동안 수색 과정에서 외부 출입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넓혀서 이 창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자, 어제 1차 수색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까? 네, 객실부를 다시 한번 훑으면서 1차 수색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향후 있을 이 화물칸 수색 방안이 곧 확정이 되면
아마 이 선미 쪽에서부터 대규모 절단을 해서 화물차나 차량을 밖으로 빼는 작업이 조만간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포신항의 세월호 앞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지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 폐지가 예고된 바가 있죠.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왔고 올해 제59회 50여 명의 선발을 끝으로 사법고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연세대학교에 법학 서적을 든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시험 시작 5분 전이 되자 헐레벌떡 뛰어오는 이들도 보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의 응시생들입니다. 모두 186명으로 이 중 50여 명의 최종 합격자를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6시간의 시험을 끝내고 나온 응시자들은 마지막 시험이라는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실패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정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국회 앞에선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차 시험 폐지를 앞둔 2015년 말부터 응시자와 사시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존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1947년 조선 변호사 시험을 시작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으로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제5회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그때 합격자가 16명, 또 절에 가서 2달, 3달씩 방학을 이용을 해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1976년 합격한 전수환 전 대법관은 유일한 여성 합격자로 주목받았고 김영란법에 이름을 올린 김영란 전 대법관도 최연소 여성 합격자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고질적인 기수 문화 등 이른바 사시 카르텔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으며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사판에 둘러싸여서 섬처럼 갇혀버린 학교도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공사판인지 통학로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길. 이 길로 아이들은 다닙니다.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저기에도. 나가나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학교는 공사판에 포위됐습니다. 마치 공사장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닫혀버린 우리 서화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는 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위험한 등하굣길 실태를 알리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이들 바로 옆으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안전 펜스에 가려 아이들 모습조차 다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서서 공사하는 걸 막느냐는 식의 그런 막말도 많이 듣고 근데 그게 왜 우리 아이들이 참아야 되고 또 다른 초등학교 앞 30m 거리에 만평 규모의 휴게소가 들어섭니다. 공사 기간도 문제지만 이유도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 학교 그 학습권에 건강권에 굉장히 큰 침해를 줄 것이다. 주유소 같은 위험시설도 포함됐지만 바로 옆 초등학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가까이 있었던 그 쪽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지 귀찮은 과정에서 설계자의 하는 건강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해야 할 학교 주변이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공간이 됐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 앞서 보신 공사판 초등학교들은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서울 시내 초등학교 6군데 가운데 한 곳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곳 가운데 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주변에서 공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정문 앞은 위험구역입니다. 아이들과 트럭이 위태롭게 교차하고
공장으로 둘러싸인 초등학교 주변엔 인도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아이가 이제 장난치다가 확 나왔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옆으로 들어가 막 이러고 막 소리를 또 질러야 되는 거예요. 사고 위험이 크지만 관계기관 모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다 공문을 띄울 수 있지만 실제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정 지도는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해서 뭐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뭐 법규나 근거가 있으면 하겠지만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등하교 시간 동안만이라도 공사를 멈추도록 안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유력 인사들 자녀가 연루된 학교 폭력을 학교 측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공식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현장 점검에서는 학교 측이 사건 발생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업인과 연예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중구 예장동의 숭의초등학교입니다. 폭력 사건은 4월 20일 진행한 수련회 도중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 대기업 회장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자녀 등 4명이 연루됐는데 학교 측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오늘 이 학교에 대해 공식 감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학교 측이 24시간 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한 달 가까이 보고를 미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한동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하지 않고 이후 피해 학생이 장기 결석을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학교 측이 재벌그룹 손자를 가해 학생 명단에서 빼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장 점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공식 감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학교에 배치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은 정작 사건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학교에선 학폭위가 열릴 경우 전담 경찰이 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합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긴 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농민들은 시위에 나섰습니다.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은 씻을 물을 대기가 어려워서 개장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물이 흘러야 할 하천이 바닥을 드러냈고 고랑엔 물고기 사체가 수북합니다. 세종시 전동면 일대 논에 농업용수를 대는 조천천이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린 겁니다. 처음이지 이렇게 마른 건 처음이죠. 이렇게 올같이 가무는 거. 근데 비 올 때나 바라는 거죠. 간척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트랙터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모내기를 마친 논입니다. 바닥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고 어린 모는 말라버렸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물이 있어도 염분이 높아 모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이곳의 수원인 간월호 저수량이 23%로 떨어지자 염도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홍수와 공사에 대비한다며 간월호 물을 흘려보낸 농어촌 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원도 강릉시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떨어지자 다음 달 1일부터 제한급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실 물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씻을 물을 준비해야 하는 경포대 해수욕장은 결국 개장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얼마 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가 국내에 미치면서 대출금리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까지 시행되면 은행 문턱도 높아지면서 빚이 많은 서민 가계가 받는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올해 결혼한 문예진 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인 남편의 월급이 일정치 않아 대출 금액도 생각한 것보다 적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신혼부부여서 이제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는데 이자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세서 망설여지고 있어요.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융채 5년물 금리는 2.08%로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도 같은 기간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시중금리도 따라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1,360조 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비제의 70% 이상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오르는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 상승의 충격을 직접 받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부실 위험 가구가 3만 3천 가구씩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욱 깐깐히 따지는 방식의 대출 심사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노년층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계의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도 오를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전 세계에서 IS에 충성하는 테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얼마 전 IS의 최고 지도자가 숨진 것으로 러시아 정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번엔 사상적 지도자로 알려진 최고 수뇌부가 공습에서 사망했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포로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자폭 테러를 일삼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런 IS의 반인륜적인 만행 뒤에는 투르키 알빈알리라는 사상적 지주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IS의 리더 중 한 명인 알빈알리가 지난 5월 시리아 동부 마야딘 공습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빈알리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세계 곳곳에 테러를 선동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대원들이 죄책감 없이 살인하도록 사상적 정당성을 준 인물입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5월 IS의 수장 아부바르크 알바그다디가 시리아 라카에 대한 공습에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뇌부의 잇단 사망 소식에 IS 격퇴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시리아와 이라크 본거지를 이탈하는 IS 잔존 세력이 크게 늘면서 유럽 지역의 테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사람과 상어가 수영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수영 황제 펠프스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물음에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음 달 바다의 무법자 백상아리와 대결을 펼칩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니는 아시아에 묻게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노? 영화 속 한 장면인데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조오련 대신 미국의 펠프스, 거북 대신 백상아리로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 뒤 사람과 상어는 물속에서 누가 빨리 헤엄치는지 겨룹니다. 올림픽에서 역대 최다인 28개의 메달, 수영 역사에서 펠프스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상어와 비할 바는 아닙니다. 백상아리는 몸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최고 속력이 시속 40km로 펠프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만 경주를 펼치는 조건이 변수입니다. 난폭한 백상아리를 어떻게 통제할지 또 코스 거리는 얼마나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엉뚱하지만 이 대결은 재미난 상상에 불을 지핍니다. 조오련은 실제 거북과 대결하지 않았지만 장거리 경주에서 사람이 최대한 끈기를 발휘한다면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펠프스는 승부를 예측하는 대신 상어와 대결하는 것이야말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20대 여직원을 일식집에서 강제 추행하고 호텔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사퇴한 최호식 전 회장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국내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륜설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자신과 남성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소셜미디어로 유포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도 압승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장관 시절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에 직면한 가운데 장관 4명도 비리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킹메이커로 불린 바이루 법무장관과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방장관인 굴라르를 비롯한 4명입니다. 유럽의회 예산을 파리에서 활동하는 보좌진에게 지급한 의혹 등 때문으로 초기 국정 운영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수컷 반달 가슴곰이 들것에 실려 내려옵니다. 2015년 지리산에 방사됐는데 지난 14일 80km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에서 포획됐습니다. 환경부는 작년에 설치한 생태 통로를 따라 백두대간을 횡단한 것으로 보고 반달 가슴곰 보호 권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치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동시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2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김치는 억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때도 김치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김치 좋아하는 편이어서 거의 몇 끼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김치가 아무래도 나트륨이 많으니까 짠 음식이니까 적당히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치를 많이 먹어도 고혈압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송홍지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은 2001년부터 12년 동안 5,900여 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김치 섭취량에 따른 고혈압 발병률을 비교해보니 김치를 가장 적게 먹은 그룹과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유산균 섭취가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바꿔줌으로써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배추와 같은 채소에 풍부한 칼륨이 그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 유산균과 칼륨의 작용으로 김치를 많이 먹어도 고혈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물김치는 유산균이 다른 김치보다 적어 과도하게 먹으면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학교 주변은 대부분 절대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곳이죠.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도 물리는데 단속도 쉽지 않고 단속 대원들이 사라지기 무섭게 다시 흡연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금연거리에 나와봤습니다. 금연 표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닥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 편에도 5월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비슷한 경고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금연 표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뒤쪽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골목으로 나온 직장인들이 담뱃불을 붙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내건 현수막이 바로 뒤에 있지만 흡연은 한동안 이어집니다. 취재진이 다가서자 담뱃불을 황급히 끕니다. 이거는 방금 났어요. 여기 금연구역이신 거 모르셨어요? 아니, 좀 처음 와가지고. 구청이 이 골목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건 지난 1월입니다. 아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석 달간의 집중 홍보 끝에 지난달부터 단속을 시작했지만 완전히 근절된 건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몇 명 들켜서 본보기로 몇 번 나와가지고 해고 그래도 한두 명씩 와요. 그건 내가 내쫓아. 학교 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문에서 50m까지는 흡연을 할 수 없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집은 10m까지만 금연구역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례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쪽이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곳 중에서 한 곳이고, 근데 진짜 많이 피시더라고요. 담뱃불과 연기는 절대 정화구역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희에게 제보로 접수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막 아래쪽에 성인 남녀 여러 명이 서 있고요. 일부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는 담뱃재를 버리기 위한 캔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천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요. 이 담벼락이 사실은 중학교의 담벼락이었습니다. 잠실의 한 중학교 담장 반대편에 천막이 세워진 건 지난주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휴게소다. 근데 사람들이 돌아 담배를 핀다. 학생들은 등하굣길과 체육 시간에
담배 냄새가 넘어와 괴롭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학부모들이 나섰고 구청과 보건소가 개입하면서 천막은 사흘 만에 치워졌습니다. 그래도 직장인들의 흡연은 계속됩니다.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현장을 포착해도 당사자들이 오히려 반발합니다. 금연 표시가 사방에 붙어 있다고 말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여기 담배 연기 마시는 건 내가 담배 한 대 펴도 실수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살펴주세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사실 그 단속자 하시는 분들이 계량이잖아요. 흡연 구역을 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흡연 부스를 만들어주던가, 가게에서 펴 수도 없고 좀 멀리 나가서 펴 수도 없고. 학생들은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애들이 담배 보고 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기도 하니까. 천막은 사라졌지만 흡연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어른들의 잘못이 반복될 동안 주변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배우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러운 단어와 표현은 일상에서도 제거돼야 한다. 사람의 말 또한 위생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대중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이끈 사회주의자였으니 트로츠키를 인용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도 품위 있는 말을 쓰는 게 좋다고 했는데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트로츠키냐 하신다면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막말을 일삼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 5년 전 오바마가 재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던 미국입니다.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에서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는 후보로 지명됐고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그 전당대회장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됐던 전당대회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다름 아닌 연사들의 연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의 잔치였던 셈이죠. 내로라 하는 수많은 연사들이 나왔고 그중에서도 첫날은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둘째 날은 전임 대통령인 빌 클린턴,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는 오바마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로 피날레. 즉 끝으로 갈수록 분위기를 띄워서 마지막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구성도 인상 깊었지만 그들의 말 어디 하나에도 험하거나 상스러운 말, 사회를 분열시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 며칠 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나온 말들은 미안하지만 다시 인용해서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 말들을 모아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했을까? 요즘 유행어인 그 아무 말이라는 것은 뇌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막 내던지는 말이라는데 그러나 그것이 차라리 아무 말이었으면 사실은 나름의 주도 면밀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정치는 또 얼마만큼 가야 할 길이 먼 것인가. 그래서 광장의 시기를 지나와 또 다른 정치적 변화기를 맞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미셸 오바마의 명언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우리 측 조치에 반발해서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 결론이 오는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수입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죠.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해서 대응은 잘하고 있는지 방사능 오염은 사라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20여 개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투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JTBC 취재 결과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일본의 WTO 제소를 이유로 해서 활동을 이미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가 녹아내렸습니다. 2년 뒤 도쿄전력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대거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2차례 현장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이듬해 6월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JTBC가 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일본 측이 WTO에 제소해 상황이 변했다는 점을 활동 중단의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자국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WTO에 제소를 한 건데 우리는 정말 안전한지를 조사할 위원회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일본의 제소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것은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또 세계무역기구 규범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현지 조사를 비롯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도 이후 WTO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WTO는 오는 10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식탁 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위원회가 해체된 뒤 관련 연구 영역이 발주됐지만 정작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한 조사는 빠졌습니다. 식약처는 연구 용역과 별도로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내부 조사를 해왔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활동을 중단해버린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짧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그래도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지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4년 12월과 이듬해 1월 2차례 일본 현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산물 7종 15kg과 4개 장소에서 표층수 각 70리터씩을 확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나마도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보고서 작성도 없었고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확보조차 못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서면 진술을 통해 심층수와 해저토 제공 요구는 과도하다는 일본 측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결국은 바다 밑에 침전이 되어서 켜켜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바닷물의 오염을 조사하려면 반드시 해저토를 검사를 해야 되고요. 위원회 조사 이후에도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 흘러들어갔고 원전 주변 댐바닥에 세슘이 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무임승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무임승차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의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도들이 오늘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무임승차로 인해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하려다가 적자를 크게 불린 셈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언론 보도도 보도지만 이런 세간의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대영 기자, 몇 년째 네. 반복되는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승차제도 언제 생겼느냐?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때는 70세 이상이고 50% 할인 제도였는데 네. 저 빨간색 구로행 열차 기억나시죠? 아니요. 저는 좀 낯섭니다. 오대영 기자는 익숙하겠군요. 아닙니다. 저도 낯섭니다. 네. 네. 그리고요. 84년으로 가면 네. 이때부터는 65세 이상 100% 할인, 지금하고 똑같은 네.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완전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는데 저 가운데 보면 그 노선도가 있잖아요. 네. 저게 1호선, 2호선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저게 뒷면이 티켓이고 네. 앞면은 뒷면이 노선표고 네. 앞면은 티켓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 역사가 이제 꽤 깊은 제도인데 무려 33년이 넘은 건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논란이 안 됐고요. 이게 네.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비율이 1980년에 3.9%였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13.2%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네. 그만큼 무임승차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1990년대에 지하철이 정부의 소관이었는데 이제 지자체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만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 놓고 정작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라는 네. 비판이 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서울시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느냐? 지난해 서울시 산하의 지하철 적자입니다. 지하철 공사들이 떠안고 있는 이른바 적자 빚인데 3,917억 원입니다. 그리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3,623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80%가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장애인, 유공자 순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이 이 지하철 적자를 키웠다. 이런 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네, 일단 비율로 보면 고령층이 뭐 압도적이긴 한데 오늘 지자체들은 이거를 이제 국가가 부담을 하라라고 한 거잖아요. 결제 그렇습니다. 해제하라는 거죠. 네. 이 요청이 사실 몇 년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정부가 단 한 차례도 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임승차 손실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이 지자체가 말하는 무임 손실은 실제로 생긴 손실이 아닙니다. 회계상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럼 이게 뭐냐? 받지 못한 요금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정도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기대 수익을 뜻할 뿐입니다. 실제 매년 발표되는 경영 실적에 이 무임 손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몇 천억이다라고 발표한 그 적자하고 무임 손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네. 다른 개념이고요. 네. 지하철 적자, 즉 저 단기 순손실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고요. 반면에 저 무임 손실은 실제로 일어난 손실도 아니고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금액, 그 금액을 손실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좀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운행되는 지하철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임승차를 하셨다고 해서 네. 적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임 승객이 늘어가지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관리 인력과 관련 장비가 좀 늘 수는 있죠.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에 무임 승객의 비율이 전체의 15.5%였는데 이 비율이 2016년까지 쭉 증가했죠. 그런데 적자액은 오히려 줄기도 하고 네. 늘기도 하고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무임승차라는 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고 복지 차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은 이걸 비용, 손실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운영사가 다 안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동참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해결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현재 국회에 11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논의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서울시장 사전 준비입니다. 예.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에 따라 내 선택도 연동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박 시장과 이 시장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만일 3선에 도전한다면 본인이 양보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서울시장에 만약 출마를 못한다면 경기지사 쪽에 관심이 있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한때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일축을 했고요. 민주당은 현재 추미애 대표 등 67명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는 지금 한 1년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벌써부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이 양보를 얘기할 때에는 본인의 지지율이 꽤 나와 있는 상태야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어제 리얼미터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잠깐 보면 1위는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고요. 2위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심상정 대표 등 순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민주당 쪽이 1, 2위가 됐었고요. 물론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저기에서 지금 현재 1위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뜻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연말쯤 밝힌다는 얘기가 있고 3선에 도전할지 또는 국회에 입성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황교안 전 총리가 3위에 있네요. 자유한국당은 현재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고민인데요. 황교안 전 총리의 차출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 본인도 온라인에서 활동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보다 좀 전에는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애창곡 또는 취미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흔히 묻지 않았는데 애창곡과 취미를 밝히는 일은 신인 배우나 정치 신인이 하는 일입니다. 뭐 그러면 차출이 아니라 뭐 자기가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될 수도 있겠군요. 마음은 좀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법정에 가는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 항의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물론 수십만 건의 항의 문자를 이전에 받았겠지만 그중에 욕설이나 가족 신변 위협 등이 포함된 153건의 문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적용을 해서 고발을 했고요. 몇몇 문자 항의를 보면 간혹 이제 나오는 문자 중에 좀 왼쪽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절제된 문자고요. 오른쪽을 보면 수준 올리고 청문회 나오세요 라고 옆에 앉은 모모 의원님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일석이조를 노리는 문자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자 항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떨 때는 매분 문자가 들어오고 보면 지금 이 문자를 보면 11시 10분으로 거의 1분에 서너 통씩 문자가 오고요. 또 37통, 한 분이 37통을 보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도 현재 문자 피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TF를 만들었는데 조직적인 게 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자 항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사 표출이다. 이런 주장도 여당 내 의원들은 또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민주당에서 의견이 많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은 정치인은 주민들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지 않느냐. 예를 들어 경선에 참여하라 이런 문자도 많았고요. 그런데 정치인도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손혜원 의원이나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도 이거는 문자 폭탄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자 행동이다. 이런 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욕설이나 협박의 방식으로 보내는 문자는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 이런 부분도 좀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야 의원 간에 이게 좀 그 의견이 갈리는 모양인데, 뭐 의사 표현이 과격하냐 아니냐 이런 걸 가르는 뭐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기준 잡기가 사실 애매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런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욕설 문자를 많이 받다 보면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이다.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예.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천 통의 문자를 받으면 우선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고요. 또 잘 때 울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불 꺼진 전당대회입니다. 예.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전당대회는 2시부터 시작했는데 약 30분 지나서 불이 꺼졌습니다. 아, 진짜로 불이 꺼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정전이 됐습니다. 예. 좌측에 있는 모습이 불 꺼지기 전이고요. 불이 꺼지니까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처음에는 곧 전기가 돌아오겠지 했지만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전당대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속에서 계속 전당대회를 했는데 예. 당시 이제 청년 최고위원들의 발언 등이 있었는데 저렇게 불 꺼진 속에서 좀 정견 발표를 마이크 없이 생목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부의 안지현 기자가 현장에 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랬겠죠. 예, 그리고 예. 정전이 되자 대표 최고위원 출마하는 후보들부터 좀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예. 보였다고 근데 했습니다. 불은 왜 나갔답니까? 예, 제가 한국전력에 취재를 해보니까 광주 동구 지역 배전선로 전기 설비에 길고양이가 접촉을 하면서 정전이 그 일대 지역이 다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예. 선로 복구는 1분 만에 됐지만 지역 정전은 30분 정도 이상이 됐고요. 오늘 이 정전에 대해서 이인재 자유한국당 선관위원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요하지 않으시고 예. 정전 때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앞에 부분의 발언은 못 담았는데요. 현장 기자에게는 자유한국당 어려운 사정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약간 자조 섞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좀 곤혹스러웠겠군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서울 31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don't know how I'm gonna tell you I can't play with you no more. I don't know how I'm gonna do what Mama told me. My friend, the boy next door.